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정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까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어제 한국의 대선 스캔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며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꽤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예.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은 국제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대선 부정으로 정치에도 한류바람이 글로벌하게 부네요. 날로 국격이 돋습니다. 라고 꼬집었고요. 세계가 다 아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의견과 세계인들이 국군 댓글 사령부에 대한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걱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는 국내 언론까지는 어찌 밟아놨겠으나 세계를 어찌할까? 지금이 박정희 전두환 때 언론 막아놓으면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도 아니고 핸드폰 하나로 뉴욕타임즈 등 세계 언론 보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인 것을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고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SNS 이용자들이 동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총체적 부정선거로 정권 정당성 심대한 타격 입었다는 트윗과 국가 권력이 도덕성을 상실하면 어떠한 재앙을 겪게 되는가를 우리는 MB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라는 글이 있었고요. 네. 한 유명 트위터리아는 지난 대선이 공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MB가 우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강변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또한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왜 자꾸 대선 불복이라고 말하는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대선 무효가 맞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일각의 대선 불복성 발언에 대해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취약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소식에 많은 SNS 이용자들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민 주권 행사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건 용납되나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국민 주권 흔드는 행위 절대 용납 못합니다. 라고 지적했고요. 다른 이용자는 대통령 흔드는 건 용납 못한다고요? 민주주의 흔드는 건 용납되는 건가요? 그럼 그냥 군주제로 가져가세요. 라고 썼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는 대통령 흔드는 건 용납 못해라는 황우여 씨. 도대체 당신의 직분이 뭔가요? 행정부 견제하는 입법부의 한 축인 여당의 대표 아닌가요? 이따위 사고를 하는 입법부가 있으니 행정부가 저따위로 행동하죠.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따위와 저따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설치할 어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국정원의 이 대선 공작, 이어서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도 이 대선 공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죠.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대선 공작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분은 국회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네네. 가장 궁금한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 대선 공작을 한 것으로 지금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데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합 정리가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람만 15명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그 군무원 2명, 3명 여기다가 뭐 군인 1명 이렇게다가 지금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민주당이
최초 정보를 입수하고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니까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확인이 됐는데 순차적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도 추적 중이고요. 네. 기왕에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가 있었지만 그 자료를 언제 공개할 것인가 하는 시점을 고른 대목도 있고 네. 또 현재도 추적하고 있어서 네.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네. 뭐 그럼 이상규 의원이 공개하신 것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건 이건 저희들이 그럼 파악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파악하고 있던 내용은 아니고요. 전혀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그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드리면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밝힌 거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으로 확인된 8명을 포함해서 34명이 특정 IP 하나를 함께 쓰면서 야당 후보 비방글 707건을 올렸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규 의원이 그 밝힌 34명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주장했던 요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게 저희들도 오늘의 유머라고 하는 사이트, 국정원 요원 김하영이 활동했던 사이트죠. 네. 그 사이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대상으로 저희 당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었던 중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이 조금 더 먼저 진상을 파악하고 파악된 대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실무적으로 국정감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실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상규 의원이 발표한 그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8명 이거는 확실하게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으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왜냐하면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34명에서 8명을 뺀 나머지 26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현재 추적 중인 것은 결론이 안 났으니까 뭐 논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미 그 추적이 어느 정도 완료된 그 범위 안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 안에서 추가로 확인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15명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것입니다. 더 나올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4명이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달랑 4명 갖고 무슨 조직 개입이냐 이런 식의 논리를 폈단 말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도 김하영이라고 하는 요원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랑이 열심히 수사를 했지만 이른바 선거 개입 댓글은 73건으로 확인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김하영 요원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자료들을 삭제했지요.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국정원 요원으로 보였던 그 계정들이나 아이디가 일제히 숨어버리고 다 삭제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두가 다 삭제된 가운데에 그래도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오늘날 5만 몇천 건의 트윗 글도 찾아내고 또 수천 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댓글도 찾아내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무슨 근거로 4명밖에 안 된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금방 15명으로까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15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조직적 개입이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또 앞으로 30명으로 나오고 40명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그건데요. 핵심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는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떠나서 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
최소한 묵인 방조가 있었는지 혹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정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추적 중입니다. 추적하다 보면 그런 분명한 증거들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황이라면 좀 더 풀어주시죠. 어떤 정황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알려졌습니다. 네.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들이 2012년 그러니까 총선과 대선이 있던 해에 엄청나게 증원되죠. 그거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201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10년 증원 요원이 불과 7명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2011년에 증원 요원이 모두 8명이었습니다. 심리전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2012년에만 심리전단 요원이 47명이 늘어나요. 이렇게 특이하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사이버 사령부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이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들은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바로 선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소수밖에는 채용할 수가 없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채용할 수 있었는가? 전체적으로 80여 명이 늘어납니다. 그 얘기를 물으면 뭐라고 답을 못해요. 그래요. 혹시 뭐라고 답을 못합니다. 이제 그 언론 보도는 이제 군무원 이렇게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었다가 이제 군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 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부분적으로라도? 그 군무원 채용 절차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공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자기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 공고에다가 어떤 분야의 요원들,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들, 또 어떤 전공을 한 사람들 이렇게 자격 구비 요건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심리학 전공자, 또 언어학 전문자, 또 전산 전문가, 이런 미디어 전문가, 이런 그 자격 요건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보건대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 전단에 크게 5개의 팀이 굴러갔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심리 작전을 벌이는 사람들, 또 심리전에 사용될 미디어 소스를 만들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런 그 특별한 재능이나 역량이 없어도 댓글이나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그냥 보통 SNS 활동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쭉 선발해서 그런 사람들은 작전 부대에 넣고 또 심리학을 전공했거나 이런 미디어를 전공한 이런 사람들은 기획이나 또 미디어 팀에 배치하거나 이랬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에 대해서 사이버 사령관이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아주 그 상식적 궁금증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 간의 조직적 연계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하고도 맞닿아 있는데요.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국정원에 그 심리전단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사령부에서 다시 심리전단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글쎄, 그것이 이제 저희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건데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정원에 이미 심리전단이 있어가지고 북한이나 외부 불순 세력의 심리전 활동에 대해서 대응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은 그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북한은 인터넷 미디어가 발달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북한의 중요한 어떤 그 정보망도 사실은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사실 이를테면 인트라넷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국가안보국 같은 곳도 북한을 해킹하고자 해도 이 외부 세계의 인터넷망과 연결되어 있는 망이 없기 때문에 그 해킹이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심리전을 벌일 이를테면 토양이 북한은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네. 오히려 심리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네. 온라인에서. 그런데 군이 그 대한민국 온라인에서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북군이 심리전을 벌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그것이 북한의 어떤 심리전 공세, 네. 또 심리전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넘어가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불법이다. 예. 라고 우리는 규정하는 것이고 그런 불법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전단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심리전단 존재 사실은 밝혀졌고 또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당연히 이루어졌을 거고 그에 대한 국방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국방부는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서 네. 무조건 북한의 심리전 공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사이버 상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심리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그런 심리전이 예. 비록 대한민국 인터넷상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인정하십시다. 예. 그렇지만 거기에도 금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되는 가령 북한의 체제를 선전한다거나 또는 북한의 김정은 등 지도부를 찬양한다든가 네. 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감시하고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수사기관의 정보를 이첩해서 수사하게 만들고 하면 충분한 것을 이들은 댓글을 달고 게시글을 달고 트위터를 하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네. 정치에도 개입하고 야당도 종북으로 몰아대고 네. 또 야당의 대선 후보까지도 종북으로 몰고 가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근거는 어떤 겁니까? 이제 수사를 전면적으로 하게 되고 하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네. 일단 강력한 증거는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들이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제시한 네. 트위터 글들을 네. 조직적으로 RT했다는 것입니다. 네. 리트윗했다는 것이고 예. 또 역시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올린 트윗 글들을 예. 국정원 요원들도 RT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RT를 한 것이죠. 예. 이것이 일단 실행 정황에서 함께 공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의 정황 증거로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입니다. 예.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국가정보원 본청 예산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중에 예비비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하나는 국가정보원과 유관한 부처 8개 부처의 정보 예산, 정보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방부도 이 국가정보원과 유관한 8개 부처에 해당해서 예. 형식상으로는 국방 예산, 국방비로 편성되지만 예. 내용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의 심의와 통제를 받는 네. 예산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정보비인데 예. 그 정보비 가운데 일부가 또 역시 사이버 사령부에 편제돼 있고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예. 이것만으로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흘러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이것 외에도 예. 추가로 국가정보원이 심리전 활동들을 위해서 네. 내려보낸 돈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먼저 서로 리트윗을 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SNS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래서 이른바 유유상종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정말로 조직적 연계의 결과이냐 아니면 서로 성향이나 하는 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코드가 맞아서 이심전심으로 리트윗한 것이냐 이것을 확정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를 해서 네. 조직적인 연계와 공조 여부는 밝혀야 될 대목이고요. 네. 수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예산이 정부 부처나 이런데 일부 다른 항목으로 그 편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국정원 예산이라는 얘기는 저도 옛날부터 들은 바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전의 관행이 계속 되어 왔던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 왔는데 네. 그 예산이 예. 심리전단에 사용되었고 예. 그 심리전단 활동으로 그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죠. 국가정보원이 예.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라 라고 하는 지침을 계속 내릴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 그 예산의 주인이 국정원인데 명목상으로는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이전에 그 통례였는데 예.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방부로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국정원에서 썼다. 이게 돼야 이전의 관행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근데 그게 사이버 사령부 심리 전단에서 썼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썼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물적 증거나 이런 걸 확보하셨습니까? 그건 말씀드린 대로 네. 사이버 사령관이 예.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수 없지만 네. 사업비의 일부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국감에서 분명히 밝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예.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의 네. 행적입니다. 예. 예,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은 2011년 4월 달에 네. 국정원 3차장이 되었는데 그 직전까지 합참의 민군 심리전 부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군인이었으면서 동시에 그 민사 심리전을 담당했던 책임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군에서 활동했던 사이버 사령부의 처장 한 사람이 사이버 사령부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처장으로 일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오랫동안 국방부에서 심리전을 벌였던 네. 사람이 530 단장이라고 해서 사이버 사령부의 사이버 심리전 단장으로 일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종명 국정원 3차장 예. 사람이 이른바 이번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일으킨 국정원 심리전단을 총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 사람이 동시에 군인으로서 합참의 민군 심리전 부장이었기 때문에 예.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도 그 인적으로 연계돼서 예. 조정하고 통제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네.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국방부는 조사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군 수사 당국이 수사를 벌이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군 수사 당국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아니, 수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어떤 걸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네. 검찰에도 이 사건의 수사를 맡기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국회가 특검을 도입해서 예.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특검이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창군 이래 군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만 네. 창군 이래에 예. 사이버 사령부가 예.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심리전을 벌이고 예. 또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한 일도 예. 창군 이래 없었던 일이죠. 물론 그렇죠. 예, 이런 일을 수사하자고 하는데 예. 창군 이래 전례가 있었든지 없었든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 법으로 만들어서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저기 예. 이 법률적으로 군 안에서 이루어진 일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수사 주체는 군 수사당국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법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초월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아직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확인된 사실 중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매사연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국방부는 4명이 나오면 4명이 전부다. 네. 5명이 나오면 5명이 전부다. 예. 이렇게 해서 꼬리를 자르려 할 것입니다. 예. 국방부가 이른바 한겨레 신문이 최초로 그 문제를 보도했을 때 네. 보도 직후 몇 시간이 지나서 장관이 특별 조사 지시를 하고 예. 조사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 특별 조사 지시와 함께 또 흘러나온 얘기가 그 4명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하더라. 예.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8일 만에 이른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4명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더라. 예. 이제 뭐 수사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들어가죠. 네. 그래서 4명을 내놓으면 4명으로 꼬리를 자르려 할 것이고 10명을 내놓으면 10명으로 꼬리를 자르려 할 것입니다. 네. 저는 이런 국방부의 수사 행태에 예.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예. 그런 행태를 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국방부의 수사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혹시 민주당에서 지금 이 댓글 공작이나 트윗 공작을 벌였던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신원, 소재 이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의 존재 자체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만큼 조직의 체계나 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거기 일하는 이른바 군무원이나 군인들의 신상도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추적하는데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데 예. 저희들이 현재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 추적 과정에서 군 내부 인사로 보이는 분들의 네. 제보도 있고 예. 또 그런 공개된 사실들을 가지고 추적해서 독자적인 추적의 결과를 제보해주는 네. 네티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일설에 의하면 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내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지금 나가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던데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을 끌다 보면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의 그 시간을 또 부여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도 매우 안타까운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부가 자체 조사로 8일의 시간을 허비했는데 이 8일이면 증거인멸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대선 직후에 국정원 사건이 터져서 그 직후에 많은 자료들이 삭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번에도 또 8일의 시간을 벌어줬거든요. 네. 국정원 요원 김하영이 문을 걸어 잠그고 증거를 인멸한 시간이 43시간이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 8일이면 충분한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려스럽고 네. 마찬가지로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들이 군인 신분이고 또 군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막 도주를 하고 도피를 하고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00번 양보를 해서 이건 100번 양보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한 1000번 정도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정말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탈 행위를 했다 손치더라도 네. 이것은 지금 군인의 정치 개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 국방부 장관이 상황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피력을 했는지 언론지상을 통해서 공개된 거 외에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했다더라. 이런 멘트 이외에는 지금 나오는 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의 입장도 아니고 대변인을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들이죠. 예. 다만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예. 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그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수사로 전환하고 네. 전환해서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예. 이것이 이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장관은 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네. 것이 기본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만 예. 그 전에 예. 그 전에
사이버 사령관이나 또 연재욱 그 청와대 국방비서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직 해임 등의 조치가 우선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일단 확인된 이상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수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하는 일이 우선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목요일의 인기 코너입니다.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 시간인데요. 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기 코너라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기 코너죠. 목요일 코너가 이건데 이걸 목요일의 인기 코너라고 그러시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코너를 인기 코너라고. 그렇지. 덕담이죠. 목요일의 네. 인기 코너. 그러니까요. 네. 여러 코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목요일에 있는 인기 코너. 그러니까 이탈남의 인기 코너가 아니라 목요일의 인기 코너. 고맙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불만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칭찬해 줘도 난리야.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풀어가 볼까요? 범죄 피해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범죄 피해자. 네. 자, 그 얘기 들으니까 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이제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 인권도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많죠. 오창익 국장이 아마 이제 주로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요 욕 바가지로 먹죠. 네, 그럴 때. 뭐 범죄자 인권 단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아니 그러니까 맥락이 이렇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네. 뭐 강호순 사건이 일어났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그 돌이키기도 쉽지 그 어려운 일이고 유영철 사건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네.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뭐 그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뭐 공판을 하고 그래서 그 범죄자에게 이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이런 건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에도 DNA 입법할 때 말씀드렸지만 뭐랄까 자기들이 평소 수건 사업이랄까요? 이런 걸 좀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묻어가면서. 네, 그래서 국민의 어떤 공분이 있는 상황이니까 왜 이런 사건이 빈발하냐 하면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꺼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뭐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인력 예산 권한이 더 늘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범죄를 진압하고 또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데 쓸모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인권 운동하는 입장에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게요.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잠깐만요. 그거 뭐 맞는데 잠깐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면서 많이 혼나온 건데 피해자 인권이 아니라 이제 피의자 그렇죠. 인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원 공개라든지 그렇죠. 그 강호순 씨의 경우에 처음 중앙일보가 얼굴을 깠죠. 그날 뭐 중앙일보는 웹사이트를 만든 일에 최고로 만든 많은 조회 건수를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랬습니까? 네. 그게 토요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들어오는 날인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고 궁금하죠.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고 난 다음에 별 소득은 없는데 자,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왜 못 보고 왜 저 사람의 얼굴을 가려주냐 이런 시민적 분노와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피의자 단계에서 얼굴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강호순처럼 끔찍한 범죄도 있지만 정말 유무죄가 불분명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굉장히 뭐랄까 좀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또 재판 결과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기소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면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정말 상처를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작용이 나주 사건 때였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을 피의자라고 해가지고 사진 공개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럼요. 그게 나주 사건이 기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분노하지만 꼭 얼굴을 봐야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만약 정말 얼굴을 봐야 된다면 뭐 국민적 요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에 맞게 수사 단계, 경찰이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목한 단계가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된 단계에서 얼굴을 봐도 되는 거 아니냐. 꼭 봐야 된다면 또 얼굴을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너는 끔찍한 범죄 피해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 피의자들 인권만 챙기냐 뭐 이런 거예요. 뭐 인터넷에 그런 기사 한번 나가면 뭐 댓글 엄청 달리고 엄청 혼나고 제일 많이 듣는 욕이 네가 강호순보다 더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욕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달래세요? 소주 한 잔? 아니요, 저는 제가 그런 일로 열받는 일이 많아서요. 한 겨울에도 이 커피나 물을 얼려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얼린 거를 마시면서 속을 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피의자 인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인권을 챙겨야 되고 반드시 돼야 되는 게 피해자 인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반 시민들이 그런 말씀들 하세요. 왜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는 많은 안전 장치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로 챙기는 게 없냐. 그렇죠. 인권단체에서도 좀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피의자의 인권을 챙기다 보면 피해자의 인권이 훼손되거나 침해되는 일들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뒤에 말씀부터 드리면 피의자의 인권을 챙긴다는 게 뭐 사실 그 사람에게 무슨 특혜를 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법이 정한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인 피의자를 편들자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 억울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합리적으로 따져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확정해보자라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별개라고 보고요. 재판 절차를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무슨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범인을 잘못 검거하거나 범인을 오인해가지고 진짜 범인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진짜 범인이 처벌받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 이것은 뭐 피해자 인권과 무관한 일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좀 챙기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절차도 있는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왜 없냐라는 그 질문과 문제 제기는 저는 10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형사소송 구조가요. 원래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이었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못된 짓 하면 나도 너한테 못된 짓 한다. 근데 그 못된 짓의 정도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수천 년 전에 이제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서는 누가 너의 눈을 공격하면 너도 눈만 공격해라. 다른 데를 공격하지 말고 이걸 이제 뭐 똑같은 형태로 보복을 해라. 동태복수형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거였다가 이런 것도 계속 그 개인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배운 것처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태로밖에 흐르지 않으니까 뭔가 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해서 형사처벌에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이제 처벌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게 됩니다. 근대시민혁명 이후고요. 민사소송의 경우를 보면 원고와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 돈을 안 주냐 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 원고가 되고 돈을 안 준 사람 피고가 돼서 당사자가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걸 당사자주의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은 그와 전혀 다르게 당사자는 좀 배제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피해자는 형사 재판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아니에요. 가장 많이 그 사람의 역할, 피해자의 역할을 좀 가름해 본다면 증인이나 참고인 정도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피고와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국가와의 게임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돕는 이제 변호인의 역할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 구조에서 피해자는 배제돼 있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뭐 이것이 꼭 나쁘냐 하면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 피해자가 꼭 누려야 될 권리들이 있는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이 보복범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너 어떻게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왜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느냐. 당신만 진술하지 않았다면 내가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하면서 앙심을 품는 경우가 있고 그 앙심을 품은 데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범죄자가 만약에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하면 언제 출소하는지 이런 것들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들 또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들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형사소송 구조에서 원래 피해자의 역할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정보까지 차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형사소송에서 일종의 뭐랄까 이념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정착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그 형사 사건은 전부 다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돼 있으니까 검찰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를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검찰이 정보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별로 친절하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는 범죄 피해를 당하면요, 뭐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폭력 범죄 아닙니까? 어떤 여성이 또 뭐 나이 어린 여성이거나 청소년이 되면 더 끔찍한데 이 성폭력이라는 게 당장 미치는 폭력적 피해도 있지만 이게 그 범행 현장 또 범행 그 당시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 피해와 고통, 상처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고통을 혼자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하고요. 치료라는 건 몸과 마음의 치료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 유형에 따라서는 생계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폭행에 의해서 상해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해를 당했는데 심각한 상해인 경우에 노동 능력을 상실하잖아요. 제 몸 하나 움직여서 사는 임노동자의 경우에 노동 능력을 상실하면 그건 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살인이나 이런 경우도 끔찍한데 보통 뭐 가계 소득이라는 게 뭐 가장이 돈을 벌어오거나 또 맞벌이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 살해되거나 하면 나머지 가족들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되거든요. 가장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눕기만 해도 가게가 풍비박산이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트라우마 같은 거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이 범죄 피해자들은 사실 그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영철 사건 때 피해자 중에 가장 끔찍한 분이 어머니, 부인, 그다음에 4대 독자 아들이 한꺼번에 피살된 경우가 있었어요. 고 선생님이라고. 이건 뭐 전쟁에 나도 이런 피해가 없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출가한 따님하고 당신만 살게 됐는데 이분의 이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끔찍하죠. 근데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 정말 글쎄 방송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중요한 얘기니까 이 사건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혈흔이 있고 뭐 유혈이 낭자한 현장. 그때 이제 사체는 증거라고 해서 경찰이 가져갔는데 범행 현장을 정리하지 않았죠. 정리해주지 않아요. 본인이 그걸 정리했답니다. 피를 닦았다는 얘기죠. 뭐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좀 가슴이 내려앉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필요가 생깁니까? 범행 현장 정리도 누군가가 좀 해줄 수 있다면 그 좀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일 아닙니까? 본인이 가족들이 이 피해를 당한 범행 현장을 정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이 기묘한 도움들이 여럿 있는데 이런 도움들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입 닫고 있나요, 거의? 뭐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인데 그 말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근데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범죄 피해자한테는 국가가 구조금인가요? 뭐 이런 것도 지급하게 돼 있지 않나요? 다 제도가 있고요. 예. 그 이전에 그건 뭐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이전에 우리 헌법 30조예요. 예. 제가 평소에 헌법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예. 범죄 피해자는 국가가 구조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헌법 30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에겐 뭐가 있냐?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권리가 있고요. 네. 국가는 뭐가 있냐? 범죄 피해자를 구조할 의무,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이제 피해자 보호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도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 중인데요. 실태를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뭐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뭘 돕더라도요. 그래서 그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 같은 것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개의 기관 실제로 돕고 있는 기관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경찰의 피해자가 피해자 진술을 하러 갔거나 또는 경찰관들이 이렇게 스티커를 나눠주거나 안내문에 붙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의 실태가 어떤 건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고마운데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사상자가 엄청 나오고 또 가족들이 겪어야 될 고통도 크고 그래서 이때 정말 좋은 생각을 한 일단의 시민들이 이 경북 김천에서 먼저 시작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네네, 이 민간 단체예요. 국가 관계 아니라 사단법인입니다. 1577-1295, 1295인데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58개의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58개 센터면 뭐 광역은 물론이고 기초에도 애지간한데 좀 큰 기초 자치단체 규모에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 기관이 아니라 민간 단체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옵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뭐 지방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들 보면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런 자기들의 역할을 홍보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합니다.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이런 상담 활동 해주고요. 중요한 건 경제적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해주고 법률 지원 해줍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매년 한 3만 5천 건 정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원 건수가 과장된 건 아니고 전화 상담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쓸모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 건수는 대략 25만 건 정도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25만 건 중에 3만 5천 건 정도를 선별 지원하는데 그 선별 지원이라는 게 3만 5천 명에 대해서 뭐 그 구조금을 준다든지 3만 5천 명을 치료해 준다든지 법률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건수를 포함하는 겁니다. 58개 지역센터가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체 전국적으로 따지면 직원 수가 110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센터에 한 2명 정도밖에 안 네, 돼요. 그러니까 뭐 본부도 있고 연합회도 있기 때문에 거긴 좀 많은 인원이 있고요. 아예 상근자가 한 명도 없는 센터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점 휴업 상태인 거죠. 그리고 뭐 기껏해 한두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해주려면 지원을 해줄 만한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인적 역량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회복지사들이 계시고요. 또 심리 상담이나 치료라든지 의료도 있을 수 있고 또 변호사나 있을 수 있는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근하는 변호사, 법조 인력 한 명도 없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가 근무하는 곳도 조금 있긴 한데 대부분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하나의 시민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그건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국가가 해야죠.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뭐 부총리도 지내셨던 한완상 선생님, 네네네. 민중과 지식인 쓰셨던 그 선생님도 여기 이 단체에 뭐 관여하고 있고 고문인가로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이 정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인들이 이 뭐 사회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아닌데 정말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고맙죠. 국가가 하는 건 없습니까? 아니, 다른 단체나 이런 거 없습니까? 국가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방 검찰청에 가면 피해자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검찰청별로. 네. 그런데 문제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건수가 안 나오는데요. 뭐 직원별로 좀 다른데 연간 몇 건 정도의 건수가 나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전국 통틀어서? 네, 아니요. 그 직원별로.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개점 휴업이에요. 말로는 범죄 피해자 인권을 되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간판만 달아놓은 거네. 네, 간판만 달아놨는데 간판도 잘 안 보입니다. 그 실제로 서기호 의원실에서 범죄 피해자 관련해서 보고서를 얼마 전에 정책 자료집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검에 있는 그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들을 방문했는데 일단 제일 어려운 게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자, 그리고 몇 개 더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일하는 센터들이요. 서울의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근사해요. 서울시, 서울경찰청, 경찰병원 이 3자가 협약한 기관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경찰병원에 있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이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죠. 좋네요.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그럼 이 센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가인데 그렇죠. 그거는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보니까 이 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가 5명이고요. 간호사가 1명이고요. 수사 지원 경찰관이 4명입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이라는 이제 이게 상당히 큰 뭐 광역 중에서 제일 크고 지방경찰청 중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4분의 1이 메모드급 조직이 참여한 협약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시설도요. 안에 보면 피해자 안정실이라고 하나 있는데 침대 하나가 달랑이고요. 피해자 진료실에도 침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민인데 서울시민인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 센터는 이런 식의 원스톱 지원 센터는 광역자치단체마다 있지만 서울이 이 정도니까 뭐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말고 뭐 성폭력 아동 피해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라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이거는 여성가족부 소속이고 이것도 이제 민간 위탁식입니다.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연세대 부속병원에 있고 뭐 경남센터는 경상대 병원에 설치돼 있는 식으로 이제 병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또 범위가 또 그나마 제한적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아동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는 사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성폭력 상담소, 한국 성폭력 상담소 여성 단체입니다. 민간 단체고요. 여성의 전화, 한국 여성의 전화 같은 NGO 인권 단체들이 사실 좀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의 전화는 단체 명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범죄 피해자 일반에 대한 거는 뭐 하지 못합니다. 능력도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민간 단체 58개의 전국 센터를 가지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나와요. 그런데 예산도 보면요. 자, 갈수록 우리가 특히 언론이 범죄 피해자들을 강조하고 있고 법무, 경찰, 뭐 검찰 할 것 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센터만 보더라도 예산이 매년 줄고 있어요. 2009년에는 116억 원이었는데 2010년에 111억 원을 5억이 줄었죠. 그러다가 2011년에는 99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 2010년을 한번 보자고. 111억 원을 예산을 받았는데 이 예산 중에서 정작 피해자 지원에 쓰인 돈은 절반쯤입니다. 55억 원이고요. 인건비 24억 원, 사무실 운영비 10억 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라 배하고 배꼽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아니 근데 그 단체도 단체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24억 원 밖에 안 쓰니까 상근자가 뭐 얼마 안 되는 1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이게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태입니다. 뭐 다른 걸 좀 찾아보려고 해도 근데 몇 개 센터를 지금 일별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일별한 걸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성인 남성이 강도 상해를 당했어요. 그죠? 강도한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래서 뭐 그 장애가 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에 이제 법무부에서 그걸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정부 부처의 피해자 지원 기구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무부의 인권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권구조과가 있습니다. 이 구조과가 하는 일이 뭐냐면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 뭐 계획도 세우고 연도별 시행 계획도 만들고 또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원센터 같은데 이런 데를 감독하거나 또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법무부에 하나의 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검찰청 강력부에도 피해자 인권과라는 게 아예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과장과 과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범죄 피해자 지원 보호 관련 뭐 각종 사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검에도 또 범죄 피해자 관련 과가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과라는 게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뭐냐면 법무부에 있고 대검에 있고 각 지검에 있는 겁니다. 검찰이 활발하게 기관들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에도 감사관실 인권보호센터 안에 범죄 피해자 대책계가 있고요. 관은 아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뭐 방금 말씀드린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모두 이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색은 갖추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실질은 미약하기 짝이 없죠. 그저 뭐랄까요? 입 바른 소리를 하기 위한 구색 갖추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과나 이런 걸 해봤자 몇 명 해가지고 주로 정책 수립 이런 거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는요. 피해자를 돕기 위한 예산도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뭐 연간 한 600억, 660억 정도 씁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 662억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여성가족부가 71%를 써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아동 사건 그 위주로 되어 있다. 주로 성범죄 관련으로 이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고 훨씬 더 안정된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범죄 피해는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폭력 여성의 피해 같은 경우에 사실 피해 정도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도 신경 안 쓰면 이것도 안 챙기면 그게 국가냐 그걸 어떻게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해하지만 일반 범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60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예산을 안 쓰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예산을 배정해요. 그런데 불용 예산이 돼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데는 얘기죠. 그렇죠. 법무부 예산 같은 게 거의 30%가 불용 예산이에요. 그러면 올해만 불용 예산이냐? 작년에도 불용 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용 예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 법률 조력자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수당 신청을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썼다 그러는데 자 법무부 예산만 한번 보죠. 2012년 예산이 188억인데 여기서 31%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전에는 어땠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엔 93억의 예산이었는데 41%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돈도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실제로 지금 뭐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범죄 피해를 당하면 얼마나 돈을 주냐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강도 상해 피해자도 국가로부터 구조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자, 그럼 제가 강도 상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치료비만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장애가 와서 더 이상 일을 못 해요. 경제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럼 얼마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겁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서 상해를 당해서 병원에 가면 예.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에? 모르세요? 보험 왜요? 적용이 안 됩니다. 왜요? 왜냐면 가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비가 1,000만 원 나올 게 6천만 원 나오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비싸집니다. 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범죄 피해자가 가름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해자가 가름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국가가 건강보험 제정을 통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해를 안 당해 보셨구나. 네, 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아니 근데 가해자는 교도소가 있고 그러니까 돈 없어.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태가 생기는 거죠. 치료비는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고. 예. 근데 가해자는 배째 이러고. 그렇죠. 경제 능력이 실제로 없어요. 보면 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사고 무친이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국가가 나서야죠. 예. 현재 이 액수도 굉장히 낮은데 중상해 아주 심각한 상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 가능 액수가 최고가 6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전 적다고 봐요. 아니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네, 한도액이 6천만 원이에요. 예. 이것도 적은 거죠. 예. 그런데 그럼 실제로 적용된 거, 실제로 지급한 건 어떠냐? 2011년하고 2012년, 지금 올해는 통계가 없으니까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액수를 보니까요. 최대 중상해 구조금이 2,300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을 정해놨는데 6천만 원도 적어요 실제로. 치료비나 그 사람이 후유장애나 노동능력 상실을 생각하면 6천만 원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적은데 문제는 2년 동안 여러 케이스가 있잖아요. 2년 동안 최대로 많이 준 케이스가 2,300만 원 뿐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치료비가 그만큼밖에 안 나와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아니 중상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치료비도 감당해줘야 되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이후에 겪을 삶에 대한 구조잖아요 정말. 아니 그러면 강도상해로 내가 그 지체장애가 와서 경제 능력이 상실이 됐으면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 이후 생활 지원이나 이런 건 아예 없는 겁니까? 뭐 있긴 있는데 뭐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위한 것도 있는데 최고액이 연간 4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걸 묻게 하는 거예요. 연간 400이면 한 달에 4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최대. 그러니까 그 최대도. 그 케이스가 많지도 않은데 최대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6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최대 2년 동안 최대가 2,300만 원일 정도였다. 왜 이러냐? 자,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있어요. 이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법만 읽어보면 대한민국은 범죄 피해자 인권 선진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맞죠?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 30조에 규정된 바에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냐.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3가지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죠. 그래서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럴 권리가 있다. 범죄 피해자의 명예, 사생활의 평온 보호돼야 된다. 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이 되고 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범죄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러면 이런 권리는 누가 보장하느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요.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해줘야죠.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 구조, 그다음에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그밖에 범죄 피해와 보호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법은 휘황찬란하네. 그럼요. 그 뭐 이런 것들을 잔뜩 하고 있고요. 이거를 추진하는 위원회도 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 밑에 이렇게 있는 건가요? 법무부 장관 소속이고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는 내부 위원으로 관료들이 참여하는데 관료들이 다 차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말고 법무부 차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지금 제가 나열하고 있는 거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책무를 가진 정부 기구들이죠. 이게 경찰청 또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재정기획
기획재정부, 예. 안전행정부, 법원행정처 차관이 참여합니다. 예. 그리고 민간 외부위원으로 의료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 위원회가 언제 생겼냐면 2006년 3월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3월에 생긴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나 보니까 2007년에 한 번 회의했고요. 2008년에 2번, 2009년에 한 번 회의가 전부였습니다. 밥만 먹고 같이 오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2010년, 예. 2011년에는 아예 회의조차 안 열었습니다. 참, 예. 관련 예산이 얼마인가 보니까요. 2010년과 2011년에 관련 예산이 예. 자,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입니다. 예. 이 위원회의 관련 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 푼도 안 썼어요. 예. 회의도 안 했으니까. 아마 200만 원이 밥값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모였으니까 한 푼도 안 쓴 겁니다. 그럼 이 위원회가 정말 한 번도 안 모여도 될 정도냐? 그렇지 않아요. 앞서 그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대한 업무를 심의하고 기획하고 논의하고 하는 위원회예요. 네. 이게 법무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주거 지원을 해야 되면 그거 어떻게 법무부만의 일이에요. 취업을 자치단체도 하거나 뭐 참여해야 되고. 네, 그렇죠. 취업 발전만 있는 게 아니라 재교육도 해야 되고 이러면 고용노동부 참여해야 되고. 그럼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다 참여해가지고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인데 실제로 2010년, 2011년에 회의도 한 번도 안 연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죄 피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들도 설치돼 있고 위원회도 설치돼 있고 법률도 정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놨지만 그 실속은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 말로만 하고 있는 상태. 종합정리하면 네가 재수없게 당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살아가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라고 말은 하지 않고 국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이나 또 인력이 없고 역할이 뭐 거의 전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거의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나마 역할이 있는 건 성폭력 피해자들이나 여성 단체들이 정말 오랫동안 20년 넘게 싸우고 문제 제기해서 그분들을 위한 치료센터나 상담센터 지원 활동이 있으나 그마저도 이를테면 인권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제한 때문에 좀 더 얘기를 이제 그 넓게 못 펼쳐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 거기서 오는 어떤 정신적 상처나 후유증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복지 얘기를 하는데 복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고담준론이 아니에요. 범죄 피해자는요. 범죄 피해자는 우리가 사실 뭐 여성들이나 딸 키우는 아빠들이 밤길이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학원에서 돌아오거나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마중을 나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요. 그 일상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범죄 피해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피해를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한 집안이 그 뭐 소득이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단란하게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범죄 피해자가 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해라는 게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자동차 운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안전 운전을 한다고 맞아요. 그 교통사고 안 나는 거 아니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아무리 방어 운전을 잘해도 자기 집에 무슨 경비 업체 뭐 무슨 감시 시스템을 달고 담을 높게 달고 뭐 철조망을 달고 이런다고 해서 강도가 안 들어오고 절도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만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죄 피해자들은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피해를 당한 거거나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한 무슨 결과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사람들이 물론 원상복구는 되지 않겠죠. 그렇죠? 범죄가 일어나기 전 단계로 올라가는 거 복귀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분이 살았던 상태 비슷하게는 갈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당장 치료도 필요하죠. 보험 적용 안 되니까 해줘야 돼요. 그 얘기는 또 오늘.
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해줘야죠. 치료만 있습니까? 정신적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진짜 1, 2년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상담받고 투약도 필요하고 어떨 때 입원도 필요하고 또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 그 피해 현장에서 가정폭력 같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뭐 쉼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거나 쉼터 공간 같은 것도 제공해야죠. 만약에 아까 유영철 사건 얘기했지만 범행 현장이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또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하루가 끔찍한 악몽이죠. 그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의 전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가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그죠? 근데 그것이 안 돼서 결국은 범죄라고 하는 게 그것이 안 되니까 국가가 그러면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조하고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일반적으로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국민이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범죄 피해의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헌법 조문에서 권리가 많지도 않아요. 38개밖에 안 돼요. 10조부터 3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30조를 하나를 다 털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말로만 들으면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면 경찰관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 범죄 피의자도 중요한데 피해자를 챙겨야 됩니다. 검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토론회 같은데 공청회 같은데 했을 때 제가 들은 검사의 육성이 정말 수십 번이 넘습니다. 그러고 기구들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각 부처도 법무부, 대검, 지검, 경찰청 만들어놨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실제로는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스웨덴의 예를 하나 들면 스웨덴에 전자팔찌를 채워요. 범죄자들한테. 근데 우리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뭐 성범죄자들이 재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채운다는 건데 그건 뭐 효과도 별로 없고요. 단기 수용자들 그러니까 징역 3개월 정도 받은 사람들에게 고르라고 그래요. 당신 팔찌 찰 거냐 아니면 감옥에 갈 거냐. 그럼 99% 팔찌 차죠. 그렇죠. 왜 감옥에 갑니까? 그러니까 국가로서도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단기형을 받았다는 건 범죄가 무겁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꼭 감옥에 보내서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집에서 생활해라. 예? 그 대신 앞으로 조심해라. 뭐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냥 뭐 그렇죠. 이거죠. 그 대신 전자팔찌를 차는 착용 비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받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런 비용이 꽤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만 얼마?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돈 내고 차는 거예요. 3개월이면 그거 꽤 되네. 그렇죠. 뭐 100만 원 훨씬 넘죠. 200만 아니 100만 원이 아니군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돈이군요. 3개월이면 100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서 뭐 하냐면 범죄 피해자 구조기금으로 보냅니다. 그래요? 자, 국가가요 범죄와 관련해서 얻는 수익이요 상상보다 많아요. 제가 데이터는 안 가져왔는데 일단 벌금이 엄청 많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걷는 벌금 어디서 써요? 예전에는 1996년 이전에는 지네가 벌면 지네가 썼어요. 그래서 강남의 그 서초동에 있는 저 검찰청사 이게 다 벌금으로 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통합 예산으로 해서 다 정부로 들어가요. 그냥 일반 예산으로 처리가 되죠. 범죄 피해자 지원금 이런 걸로 안 쓰고? 그 중에 얼마 600억인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전 이런 거예요. 자, 범죄와 관련해서 발생한 수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 수익을 전부 범죄 피해자에게 쓰면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벌금 받은 것만 해도 얼마인데요. 추징은 또 얼마입니까? 그렇죠. 전두환 장군 추징액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벌금으로 인한 그러니까 범죄로 인한 국가의 수익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고속도로 닦고 그거 가지고 뭐 KTX 뭐 만들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 말고 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도 국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다른 국민들도 다른 시민들도 동의해 줄 거라고 봐요. 범죄와 관련된 수익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쓰자. 그러게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훨씬 더 잘해드리자. 나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인지상정으로 그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참혹하고 크니까. 종종 제가 오창국 국장한테 여쭤보는 게 있어요. 자, 그럼 혹시 그런 의견을 국회의원들한테 제시하고 그래서 입법청원이나 이런 거 해보셨냐? 이거 종종 여쭤보잖아요. 해봤어요? 그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법이 좋아요. 법만? 예. 아니 실제로 이 법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있었는데 또 전면 개정해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든 거예요. 2010년에. 그 벌금을 범죄 피해자한테 쓰자라는 이거는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아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런데 뭐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말씀을 안 하고 아니 전 국회의원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뭐 비난하거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는데 네. 그냥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 네. 범죄 피해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에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멈춰 있다는 겁니다. 립 서비스만 하고 네,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누구나가 전부 다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또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희진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쌀쌀함을 넘어서 추워진다 그러죠. 여러분 옷깃 연미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